2013년에 벌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화교 출신 탈북민이 서울시 공무원을 일하다가 간첩으로 몰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검찰로서는 흑역사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근데 바로 그 사건에서 징계까지 받은 전직 검사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이시원 내정자입니다. 자, 이번 인사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우성 씨 유우성입니다. 모셨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거 잊고 싶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건이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좀 심경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5월 5일이죠. 네. 참 가족들과 아이들과 같이 어디 좀 놀러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아는 기자분으로부터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이게 동맹이인이 아니냐. 이럴 일이 발생한 건 도저히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과한 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문물 총장이 사과를 했죠, 직접. 예. 그게 그렇게 아주 오랜 일도 아닌데 정말 이게 현실인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시원 내정자 소식 듣고 동생 유가래 씨는 뭐라 하던가요? 지금 바로 동생한테 알릴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왜냐면 이시원 검사 한테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증인신문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합니다. 이제 참 어려웠던 일도 많고 그래서 저녁 때인가 어차피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동생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든데 정말 많이 통곡하고 울면서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동생 지금 어디 있죠? 동생도 한국에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유가래 씨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가래 씨한테 강압적인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기소가 돼서 거기 증인이나 수사의 협조를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언론이나 이런 걸 제대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오빠가 지금 알려준 택이 되겠네요. 저도 알려주기도 하고 동생도 기사를 가끔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알려줬습니다. 자, 지금 수사관들도 조사를 받고 아마 재판을 받을 것 같은데 책임자는 결국은 지금 이시원 전 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생이 통곡하고 이게 막 울고 하는 거는 국정원에서 6개월 가까이 이제 유가래 씨가 이제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시기에는 아무리 아니다 해도 짜여진 갑봉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는데 검찰에 넘어와서 처음 만난 검사가 이제 이시원 검사거든요. 그러면서 동생은 어쨌든 이제 또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좀 희망을 가졌었어요. 수사 중에 이제 이시원 검사하고 수사관이랑 단둘이 같이 앉아서 이시원 검사가 사실을 제대로 얘기해봐라는 그런 식으로 취지를 동생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동생이 검찰한테는 사실을 얘기하자고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고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 집안에는 간첩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시원 검사가 이제 수사관을 나가라 하고 동생하고 단둘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짓 진술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동생을 해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새 정부가 만들어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냐. 사실 그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TF와 과거 사유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이 조작된 부분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알고도 제출했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거에 기초해서 사실은 문일 검찰 전 총장님이 사과를 했고요. 그럼 당연히 저희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에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처벌을 안 했지만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르지 않겠나. 역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검찰은 지금 말했다시피 당시에는 아마 국정원이나 여기서 수사를 했을 거고요.
기소는 뭐 수사 기소는 또 검찰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유가래 씨 입장에서는 뭐 국정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검찰에는 믿고 이제 그렇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예. 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법정에서 그게 좀 일부 공개가 됐어요. 증인 신문하는 예, 맞습니다. 상황. 막 질문들이 꽤 많이 뭐 140여 개 질문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속 울거든요. 예, 맞습니다. 유가래 씨가 그에 대한 녹음 파일이 녹취록이 사실은 유튜브에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많이 예. 돌고 있는데요. 예. 그 증거보전 재판이죠. 처음 재판이 증거보전 재판이라는 거는 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어떤 그 증인이 이제 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 그걸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재판은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걸 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시영 검사가 그때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책임졌던 네. 분이니까 그렇게 그런 재판을 먼저 열게 됐는데 그 재판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유가려 제가 뭐 성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네. 성범죄자들한테라 적용했던 그런 취재 방식으로 동생을 영상실에 갖다 가둬놓고 영상실에 넣고 영상실에는 동생 혼자만 있은 게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두 분이 옆에 입회하 있었고 네. 그 영상실에 재판부에서 TV를 화면을 통해서 동생한테 아하. 신문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생을 볼 수가 없었고요. 동생도 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TV 화면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그 지금 녹음된 그 그렇죠. 자료는 증거 보전 절차에서 썼던 예, 자료라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제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생을 그렇죠. 마치 짜여진 어떤 연출 대본에서 네라는 글자를 써놓은 것처럼 140개의 문항에 네라면서 울면서 대답받고 원래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네라고 그걸 보면 대답해야 되고 옆에 있는 수사관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강압적인 입장이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실제 법정에서도 유가려 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중간에 이제 예. 스치거나 아니게 되면 마지막에 끝나는 시기에 이제 서로 이제 저는 경찰에 의해서 이제 구치소로 가야 되고 네. 동생은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데리고 이제 국정원을 갈 때 그 스치면서 그렇죠. 한번 본 거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때 뭐 괜찮다 이런 얘기도 했나요 혹시? 그 이렇게 이제 해라고? 법정에서 동생이 법정에서? 계속 울고 제대로 말을 못 하니까 제가 동생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법이 어떤 거는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말씀해 준 겁니다. 너무 무서워하지만 어떤 회유를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정에서만은 진실을 얘기해 달라니까 동생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 같던데요. 자, 다시 사건으로 좀 돌아가면요. 결국 그 검찰이 이 유성 씨 의리 사건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좀 만들어냈는지 그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어떤 게 만들어졌지만 네. 사실은 수사부터 시작해서 기소까지는 다 검찰에서 지휘하는 수사 거거든요. 책임이 그렇죠. 검찰에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사건 할 때도 국정원에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이관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그 저한테 이루었던 거 이제 제가 저희 알리바이를 증명했을 있는 자료 같은 거를 다 빼놓고 알리바이를 빼버렸어요. 그래요. 알리바이를 예. 빼고 예. 그 이제 재판부에 제출하게 돼. 그 자체가 사실은 검찰로서는 좀 조작이죠. 위법한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저희들은 조작된 잘못된 증거와 예를 들게 되면 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그렇죠. 북한에서 찍었다고 이제 등갑해서 내놓던 걸 저희들이 그런 걸 다 찾아서 제출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사실은 조작된 부분이 많이 밝혀졌어요. 1심 때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들에서 크게 관심이 안 가지고 있을 때라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나아가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검사들이 국정원이라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도 출입경을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출입국 기록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장과 위치가 다 바꾸게 3개, 4개를 가지고 검사들이 이제 책상에다 펼쳐놓고 제일 그래도 진품 같은 걸 하나 골라서 재판부에 제출한 거예요. 그 자체를 사실은 그러면서 재판부에라는 이거는 적법적인 우리나라 외교 접차를 걸쳐서 가져온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명확한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나라 명예를 걸고 써는 수사 그런 것도 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런 걸 처벌하지 않더라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알바이 이제 현장에 이제 부재할 수 있는 증명 되게 중요한 증거인데 그렇죠. 1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결국은
검찰이 아닌 이제 변호인 우리 예, 유성 씨 측에서 변호사님들이죠. 예. 그 1월 20일 2012년 1월 22일에서 23일 찍은 사진이 사실은 그게 북한에 들어간 증거라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데 예. 그걸 확인해 보니까 연변에서 찍은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주장했던 게 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3, 4일 동안 체류하면서 있다가 뭐 바다가 네, 간첩했다 그 했다. 간첩에 대한 지시를 받고 예. 뭐 표창장 받고 나왔다. 음. 사실은 그 주장하는 시기에 전 중국에서 가족들하고 명절 그게 쓰고 알리바이잖아요. 그게 알리바이라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조차도 음. 숨기고 제출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무죄가 됐는데 예. 자 중요한 거는 검찰의 해명이에요. 아마 예. 이시영 검사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기소 과정에서 증거나 이 진술이 누락된 것을 몰랐다. 모를 수가 이게 없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을 이미 국정원 조사할 때 제가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사진에 휴대폰 어느 위치에 폴더에 있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큰 사건을 기소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 아예 안 봤다는 얘기. 우리 유수영 씨 말대로라면 알고도 그냥 무리하게라도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신다는 개인적 거죠?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네. 제 생각에는 국정원이 조작에 뭐 큰 틀을 뭐 했다면 검찰은 사실은 그걸 검찰 조직에서는 그걸 지휘하고 감독하고 이걸 그러려고 수사 만든 게 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 모든 내용을 알고도 사실은 조작에 가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담한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들이 예. 국정원한테 쏘간 것이다.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다 해가지고 정직 1월 정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형사처벌을 말도 받진 않았죠. 중징계 1개월밖에 예. 안 되는데 그건 사실은 검사들이 그냥 휴가를 준 거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해자로서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장장 거의 3년 가까이 이 사건을 한 사람들인데 참 너무 억울하고 진짜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간첩 조작 사건은 2심 무죄가 됐고 예. 그 이후에 별건으로 검찰이 또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검찰을 저희들이 그 수사관들을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검사들이 중징계까지 받게 되니까 이제 그에 대한 그 이제 괘씸죄 제가 걸린 거죠. 왜냐하면 어떤 죄라도 만드는데 그렇죠. 그게 별건 제가 기소란 거네요. 수순이 시키는 대로 다 응했으면 괜찮은데 그 괘씸죄로 제가 결국에는 4, 5년 전에 이미 검찰에서 뭐 사실 북한 탈북자들이 가족들한테 누구한테나 돈을 다 보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송금한 거를 그렇죠. 나중에 걸어서 그러니까 송금한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뭐 크게 뭐 걸어가지고 이제 저를 다시 형사재판에 자기들이 증거 조작해가지고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참 역사의 오명을 남겼습니다. 자 그게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항소심에 걸쳐 예. 이제 대법원까지 다 저희들이 보복 기소에 요거 공소권 남용이라고 우리 공소권, 표현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가 봤을 이제 때. 그 보복 기소로 공소권 남용 첫 사례입니다. 예. 그 대북 선거 혐의 조사했던 그 검사들은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지금은 국정원 수사관들의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검찰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에 여러 번 고소 고발을 했지만 시간이 보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조사를 하는 척하다가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면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을 시기에 슬그머니 그냥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시원 이문순 검사를 갖다가 다시 고소를 하려고 해도 시효가 없거든요. 시효가 안 맞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고소한 거는 저희들 검찰에 고소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니까 이번에는 공수처에 고소를 한 겁니다. 아하. 그 이제 보복 기소를 한 공소권 남용 사건에는 수사관들과 지휘라인을 저희들 고소를 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말씀하신 거 보면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 하니까 가장 늦게까지 끌다가 그렇죠. 기소를 해야 공소시효가 끝나는 건데 기소를 늦게 한다는 거잖아요. 기소를 아예 안 불기소해버리고. 예, 그 2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복 기소한 그 사람들을 지금 직권남용죄 등으로 공수처에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수처에라 했는데 공수처에라가 저희들을 고소한 것도 지난 11월 달에 한 거거든요. 그럼 오래됐네요. 작년 11월 이것도 거의 지금 6개월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직권남용죄 같은 게 7년 정도니까 2014년도면 이것도 시간이
시간이 다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들이 그 저희 변호사님들이 공수처에 여러 번 연락하고 해서 최근에 5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고소인 그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도 예. 좀 천만 다행이네요. 예. 자, 문무일 총장이 사과를 했는데 당사자들 중에 혹시 사과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뭐 재판이나 증인을 채택돼서 예. 담당 수사관 그 검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정말 뻔뻔스럽게 한번 사과도 하지 않고 한 명도 사과한 적이 수사관이나 한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을 겪어서 좀 저도 뭐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뭐 수년간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정말 피가 마르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제 시간이 잊고 살고 싶은데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검사가 그 책임 검사가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에 지금 가는 건데 근데 임명권자가 결단을 하면 뭐 그냥 결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신은 이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이런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데 발탁이 되고 중책을 맡긴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꼭 제대로 된 인사를 다시 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이시원 전 검사님은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직접 인터뷰를 나눴습니다.